네, 안녕하십니까. 내 어머니 원유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5월달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6월 실전 문제풀이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손해보험 문제는 문제집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제 문제은행식이고요. 다른 뭐 자격시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문제가 그 유사한 내지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은행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5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재산보험까지 보시는 분들은 50문제를 좀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손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상품이나 내용에 대해서 1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보험 이론과 보험 법규편에 대해서 우리가 1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문제까지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그 재산보험에서 1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뭐 60점 이상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은 뭐 1편 손해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건너뛰시고 좀 모르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게 좀 스킵하시고 기본적으로 보험 이론과 보험 법규, 그 다음에 재산보험을 푸시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 파트가 기본적으로 좀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하신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이라든지 특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손해보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연금, 퇴직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오히려 앞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 늘상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푸시고 그 다음에 1편, 2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보험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집 규정에 관한 거 거기서 점수를 맞추시고 재산보험을 푸셔서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고득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17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의 어떤 상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은 일반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들이고 마지막 17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관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 우리가 이제 주택 일반 화재보험에 대한 약관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거. 요 시험 문제는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주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지문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어디서만 보장합니까? 네, 주택 화재 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에서는 너무 흔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아요. 폭발 및 파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보장한다? 그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주택 화재 보험에서만 담보하고 있다.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자, 근데 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그냥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요걸 또 고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공통인 거죠. 벼락으로 인한 화재 사고라든지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라든지 피난처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일반 화재 보험 공통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자,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은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어디서만 보장한다? 주택보험에서 주택화재보험에서만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든지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좀 뭐 용어들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로 10%를 한도로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 손해방지 비용이랑 잔존물 보전 비용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8천만 원까지 보상을 했는데 손해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럼 8천만 원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방지 비용하고 만약에 잔존물 보존 비용이 1천만 원이 더 있었다 그러면 9천만 원까지, 가입 금액은 8천만 원이지만 9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비용하고 잔존물 보존 비용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의 80%, 100% 미만인 경우는 비례 보상하는 게 아니라 80% 미만인 경우, 100%까지가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요? 80%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는 거예요. 전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럼 80% 이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그런데 뭐의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보존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방지 비용하고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넘어도 보상할 수 있다. 재산손해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보존 비용이 아니라 제거 비용은 어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10%의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중이용자, 업소, 국제회의시설, 경마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 치는 사람만 가는 거지 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골프 연습장은 의무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국제회의시설이나 경마장이나 이런 것처럼 다중이용 업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가입이 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문제 다 몰라도, 이런 내용 몰라도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은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사고 기준과 우리가 그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손해사고 기준이 있고 그 배상사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사고가 나는 기준, 그 다음에 배상사고가 나는, 배상책임사고가 나는, 그 배상사고가 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특히 일반적으로 보면 손해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시설이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임원 배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 청구 기준. 그러니까 손해사고 기준이 아니라 배상. 임원이 사고를 쳤을 때는 그 배상 청구된 기준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원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 그죠? 그래서 전문가 배상 책임보험은 우리가 배상 청구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하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손해사고 기준에 그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문제, 또는 반대로 배상청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배상청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넣어서 이걸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에 임원이나 의사,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사고 하면 임원배상, 그 다음에 배상 청구 기준하면 시설 소유 관리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문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보험이라고 하는 거,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행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간다는 것도 있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구간이라고 하고 하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보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조금 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여행보험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1회 보험료,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니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이 개시가 되고요. 자, 휴대폰 손해 같은 경우에는 분실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실 손해까지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통약관에서 질병 사망으로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손해보험이나 재산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병 사망 보장은 특약에서만 보장합니다. 특약에서만 보장을 한다. 특약에서 정하는 거지 주계약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약관이 아니라 특별 약관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 손해보험에서 자동보건제도입니다. 자동보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80% 미만, 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횟수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액을 보상해 준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자동보건제도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후에 금액이 잔여 기간 동안 보장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손해액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공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제한 후에 금액이 보장받는 게 아니라 공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금액의 전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상을 받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기보험금이라고, 만기환급금이라는 것은 만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보험계약의 부활 시에는 계약체 시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부활은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이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며칠 이상이죠? 우리가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냐면 부활이 가능한 것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다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도 계약 고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동일한 프로세스로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한다. 그죠? 그때까지 안 내면 그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해지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언제까지 부활이 가능하다?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 우리가 보험료 구성은 일반적인 보험료 구성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뭐하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되고요. 만약에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저축성 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아니라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에 이제 회지환급금에 재원이 되죠. 저축한 돈이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순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사업의 경영, 모집, 유지 이런 것들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뭡니까? 부가보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우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가보험료 이코르 신계약비, 유지비, 수선비, 신유수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가보험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법률에서 정한 특수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 제한 되겠죠. 이거는 자 주택의 가제
수용용 부속 건물, 실에 쌓아둔 동산, 공장, 구내, 기숙사는 인수 제한 물건이 아니라 당연히 인수해야죠. 이것들은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서 정한 특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제한을 하고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내지는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수 제한을 하죠. 그런 것들은 다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은 인수 제한 물건입니다. 이건 별도의 어떤 조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명기를 한다거나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액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 놓고 나서 가입이 가능하지, 일반적인 그런 그 화재보험에서, 장기 화재보험에서는 인수 제한한다,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인수가 안 되는,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의 한도는 우리가 연간 1,800만 원 이내입니다. 우리가 분기 납입 한도가 삭제됐습니다. 그런 게 폐지됐으니까 연간 저축 얼마나 납입할 수 있다?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 연간 1,800만 원, 연간 1,800만 원, 분기 뭐 이런 거 다 틀린다, 뭐 분기 다 틀린 겁니다. 뭐 3개월 뭐 얼마 다 틀린 얘기고요. 연간 1,8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중 올바른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70세 이전, 80세 이전, 80세 초과 이렇게 이후 이렇게 구분해서 70세 이전일 때 5%, 80세 이전일 때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일 때 우리가 3%의 그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제도인 경우에는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4%를 적용하고 있고요. 적은 부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하고 4%가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4%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거니까 70세 이전이 5%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70세 이전은 5%, 70세 이전 5%, 80세 이후 비과세가 아니라 80세 이후에는 3%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암기는 3%, 4%, 5%라고 기억하시고 4%하고 쫑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그런 제도에서는 우리가 4%를 적용받는다. 요거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뭐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종신형으로 연금 받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요? 60세니까 70세 미만이니까 5%가 아니라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경우는 4%를 적용받는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그 혼돈하지 않으면, 충분히 요 문제는 혼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거,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모아놓는 거, 여러분들이 DB형이나 DC형으로 회사를 다닐 때 저축을 해요. 퇴직연금을 이제 보관해 둡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디로 받냐면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이 퇴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이것을 IRP라고 합니다. IRP. 자,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제 요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화재보험, 뭐 특종보험,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 이런 문제들이 통상적으로 2문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파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는 또 조금 요령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된다? 아니죠. 보험료를 받아야 개시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받았는데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을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보상할 책임은 당연히 없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의 어떤 수준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 왜 보상을 해줍니까? 그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받았을 때, 보험료를 수령했을 때 그 보험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성립될 수는 있지만 개시가 되는 부분,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험료를 수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도 있고 대인배상 1이 있는데요. 대인배상 1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무보험이죠. 책임보험입니다. 그죠?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 부상, 후유장애가 사망은 우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부상은 얼마부터 얼마,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부상, 후유장애가 있는데 최고 보상 한도니까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동일합니다. 사망, 후유장애 1.5억. 그 다음에 부상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3점. 자, 1.5, 3천, 1.5, 1.5, 1.5, 3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3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한도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시고 맞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뭐 여기에 뭐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인배상 1에서는 우리가 사망 시 1억 5천, 부상 시 등급에 따라서 3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서 1억 5천만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낙피보험자를 바르게 설명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서 자동차 소유자도 같아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운전자, 차량을 소유한 어떤 소유자가 내가 어떤 승낙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승낙 피보험자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승낙 피보험자도 있고요. 뭐 친족 피보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 피보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정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와 연결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피보험자의 여러 종류하고 이 정의가 바르게 매칭되어 있는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4가지 정도에 나오는 지문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건 친족 운전보험자다, 친족 운전자다, 요거는 승낙 운전자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문제에 그 키워드가 일치합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낙 피보험자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참조율서상 자동차 차종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거. 자, 우리가 콤바인 같은 경우는 농기계죠. 우리 여러분들 그죠? 농촌에서 우리가 콤바인 그 벼 베고 하는 부분들 콤바인이죠. 그 다음에 살수 자동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살수 자동차는 화물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화물차.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차 같은 경우는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니라 소방차는 어떤 경우는 승용차. 이제 여러분들 불자동차가는 특정 용도 자동차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은 승용차도 달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달리잖아요. 그럼 승용차는 승용차에 해당하는 거고 승합차는 승합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 끄는 자동차, 불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용도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승용차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승합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방차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에 속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 건설기계가 있고 구대 건설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요 부분이 있는데 구대 건설 기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데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제껴두고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의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가 자기 부담금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최대 50만 원 기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담금은 정률, 여기 나와 있는 정률이 20%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500만 원 하니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어야 되는데 자기 부담금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니까 지금 100만 원은 5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최대 50만 원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손해액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일 경우에는 만약에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만 원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최소 2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이 정답이지만 20만 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계산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다 그냥 제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마시고요.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집인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고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모르셔서 정답을 좀 우리가 그냥 찍는다. 속된 표현으로 찍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50만 원 기준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런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1편인데 원래는 이제 책으로 보면 3편이죠. 그래서 3편의 손해보험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고 범위가 넓지만 한 17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집인이니까 손해보험 모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나중에 모집을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